처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거물이 됐으니까 그런 비슷한 어떤 워너비들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샤피로가 하는 답은 많은 일을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실 텐데 노태정 작가님이십니다. 노태정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죠. 네. 여러분, 노태정 작가님께서는 예일대학교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계시고, 또 벤 샤피로 책을 무려 3권이나 번역을 하셔서 제가 최근에 나온 이 신작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작을 포함해서 벤 샤피로 책을 이제 이걸 포함해서 3권이나 번역하신,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가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 노태정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태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모시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그리고 평소에 저도 책 읽는 사자님 채널 애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참 너무 소식이나 영상 같은 거 너무 잘 보고 있고, 특별히 이 독서 멘토링 지금 하고 계신 거, 네. 저도 영상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네. 올리시잖아요. 네. 그거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용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번역한 제가 가끔 감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원래 그 책 읽는 사자님이 약간 본인의 그 별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그 타이틀의 인사이트 텔러. 네.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게 보통 읽으면 물론 우리가 뭐 각자 소화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작가님 또 책 읽는 사자님 영상 보면 정말 거기 안에 어떻게 책을 이렇게 핵심을 잘 집어서 말씀해 주실까, 그러면서 감명을 많이 받고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번역하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참 영광이네요. 근데 서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혀 띄워준 게 아니고요. 팩트만 얘기를 영광입니다. 했죠. 오늘 이제 작가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간략한 책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물론 제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벤 샤피로에 지금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거의 1년 좀 안 됐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정도 원서가요. 네. 그래서 번역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판까지 하는데 과정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그 예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역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일단 책 제목이 권위주의적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정상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발한 일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좌파들이 이 사회마다 사회에 담겨있는 핵심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정부 조직도 있고 가정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그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설자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주일이 되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게임을 본다거나 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심야 TV를 본다거나 그러면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스포츠, 영화, 문화, 학교, 뭐 언론, 사법, 뭐 기업 모든 분야가 다 정치화되면서 심지어 과학까지도 정치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중도 또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설자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현상을 지금 샤피로가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일이긴 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또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한국 사회에도 좀 유의미한 그런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번역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저는 이제 추천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미리 읽어봤을 때 제가 딱 들었던 느낌이 이 미국의 오늘이 한국의 예견된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곧 몇 년 뒤에 한국에서도 지금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정해진 미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원고 읽으면서 얼굴이 흑빛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새벽에 혼자 읽고 진짜 말 그대로 흑빛이 됐어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혼자 진지하게 막 아이패드에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작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실 때 이렇게 좀 인상적이거나 뭐 저는 이제 흑빛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작가님은 번역하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어요? 일단 저는 흑빛이 되진 않았고요. 근데 왜냐면 저는 평소에도 뭐 벤 샤피로 방송을 포함해서 미국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 실제 잠깐 지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진행돼 왔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끊임없이 미국 소식을 업데이트하면서 일단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약간 현장감 있게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었죠.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실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게 저 입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일정 시간을 두고 항상 문화 이슈라는 거는 또 한국에 얼마든지 이렇게 비슷한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한국에도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고 비슷한 이슈들 예를 들어서 뭐 젠더라든지 동성 결혼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같은 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좌파들이 가끔 기후변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의 현장을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개하면서 우리도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대비할 수 있을까, 그걸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동의가 되는 게 제가 이 많은 분들한테 매트릭스 빨간 약의 역할을 하는 책에서는 한 2, 3년 동안 홍지수 작가님 책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주류 언론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 영미권에 대해서 기민하게 이제 작가님처럼 보시는 분들이 아닌 뭐 일반적인 청년이나 일반적인 분들은 이 책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서 1년 전에 나왔던 책이라고 하지만 근 2, 3년 동안의 미국의 일들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독자 입장에선 일종의 최신 버전이란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이 미국의 어떤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현실들을 목도하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과 이 매트릭스 빨간 약을 오랜만에 다시 먹은 느낌? 미국판 빨간 약을 다시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든지 그 정보나 어떤 최신 뉴스를 접할 때는 항상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가 보잖아요. 언론이라는 그 필터링을 거쳐서 보죠. 근데 미국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사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CNN이라든지 MSNBC라든지 MBC, 그 다음에 MBC가 아니고 NBC죠. 제가 발음이 새는데 MBC, 그 다음에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주로 주류 언론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그런 언론의 소식을 접할 때, 미국의 소식을 접할 때요, 대부분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미국 가서 뭐 발로 뛰면서 하는 특파원들도 있겠지만 특파원들조차도 거의 그 주요 외신들의 소식을 번역해서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주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중도에서 좌익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기자가 노력을 해서 발로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미국 언론 입장을 많이 이렇게 대변해서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언론을 접할 때도 심지어 한국에서 중도 보수라고 하는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 같은 언론사들에서도 그 외신 관련 논조, 특별히 미국 관련 논조는 이렇게 미국 민주당 친화적이고 좌성향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는 당연히 샤피로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고 또 언론인이고 기업가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는 좋은 게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샤피로도 자주 말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자기 방송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를 들어서 자기 방송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저기 파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굉장히 좌파적인 또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송을 듣고 나서 데일리 와이어만 보지 말고 또 CNN도 들어봐라. 또 저기 뭐 MSNBC도 들어봐라. 대신에 다 이렇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판단은 네가 해라. 당신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또 한국에서 외신을 접하다 보면 그런 편향적인 소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상반된 쪽에서 저런 시각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차원을 통해서 팩트를 점검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립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류 언론에서 듣는 거는 일종의 편향된 정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반쪽에 이제 또 다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런 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책을 소개해주면 읽는 거나 예를 들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러면 처음 이 책을 접하신 분이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벤 샤피로가 미국에서 이 특정 아주 뭐랄까 특이 케이스만을 너무 보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하물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본인을 난 좌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근데 이거는 책임사자님 이거는 좀 너무 좀 제한된 정보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아무래도 주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처음에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 언론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샤피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언론인이고 또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자기 성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참 싫어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 손석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포장이나 이미지는 나는 굉장히 중도 성향 비슷하게 그리고 나는 공정한 사람,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 이미지를 가져가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는 논조나 아니면 뉴스의 정보의 그 각을 보면 굉장히 좌편향적이고 이렇게 균형이 없는 지식을 많이 전달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마치 엄청난 그 현자인 것처럼 또는 중도적인 언론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자기 기만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오히려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솔직히 난 보수다. 내 입장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요 언론에서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미국에 뭐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고 거기 안에서도 주마다 라이센스 플레이트도 다르고 법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에서 경험하는 게 미국 사회 전체의 의견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칸소 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뉴욕에 가면 거기서 하는 경험이 다르고 또 뉴욕에 사는 사람이 플로리다에 가면 거기서 하는 삶의 경험이 완전 다르죠. 또 플로리다 사는 사람이 또 다른 뭐 어디 텍사스 같은 데 가서 생활하면 거기서의 삶의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잠깐 이제 저는 커네티컷 주에 있었는데 거기 커네티컷 주에서 삶이 미국 삶의 전체다라고 일반화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단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샤피로는 뭐 본인이 자기 성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참신하고 솔직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미 아까 손석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좌경화됐고 이미 기울어진 게 있어서 본인을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극단적인 세상에 너무 젖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돋보이는 거죠. 이런 책들이, 이런 내용들이. 근데 가만히 이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빠져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을 뭐 메타인지적으로 보면은 아니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를 할지라도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제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 책을 이렇게 쭉 한번 수용하는 자세로 말씀하신 대로 벤 샤피로가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좀 정말 진지하게 이 책의 저자의 의도를 한번 경청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한 호흡으로 쭉 긴 호흡으로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잠깐 부연을 하자면 일단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제가 이렇게 뭐 소스나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점검한 건 아니지만 팩트적으로 틀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팩트가 무엇이냐. 물론 그게 팩트를 일반화해서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과장이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책에서 인용된 어떤 실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샤피로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더해서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해설에 있어서는 뭐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나의 사례를 놓고 그 사례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팩트로 정립이 된 거죠. 근데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문화적인 배경, 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무시 못할 하나의 근심거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생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혀 기존의 정치 규범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참 미국 사람들이 참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트럼프는 등장을 하면 일단 시끌벅적하잖아요. 이슈를 만들고 참 굉장히 참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다음 대선도 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도저히 정치 규범에 맞지 않고 뭐 점잔 떠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포르노 스타란 불륜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보수주의자들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부상을 해서 미국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그 좌경화된 지금 여기서 샤피로가 고발하는 그 권위주의적인 좌파들이 주도하는 문화혁명과 같은 캔슬 컬처가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침식해 들어온 것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 빅엿을 날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하나의 그런 분석하는 글로서 봐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분의 조회수나 어떤 영향력이 한국에도 크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던 피터슨을 지금 벤 샤피로가 일종의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됐죠. 예, 벤 샤피로의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대단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뭐 미국에서는 워낙 입지전적인 사람인데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인생을 12가지 습관인가요? 정확하게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12가지 법칙. 그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도 굉장히 제너럴해요, 주제가.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맥락, 또 어떤 사람들이 읽기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고 부담감이 없고 참 제너럴한 책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샤피로의 관점은 좀 더 미국에 국한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성향과 색채가 강하죠. 그래서 피터슨보다는 약간 그 열광하는 독자층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뭐 조던 피터슨보다 사실 샤피로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옴기니에 그래도 이번에 데일리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일단은 대한 매체죠. 미국의 기존의 주류 레거시 미디어에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자 하고 그 언론사를 만들게 됐고요. 인터넷을 기반한 업체고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자리를 너무나 잘 잡았고 자리를 잘 잡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보수 매체 가운데 하나거든요. 일단 뭐 직원부터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뭐 제가 그 관계자는 아닙니다. 거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 책을 쓸 때 제가 그 옴기니에 그래서 200명 가까이 직원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당시엔 그 정도라고 추측이 됐으니까요. 근데 최근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300명이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300명이고 뭐 매출이 2천억을 넘어가고 단순히 정치 커멘팅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영역, 스포츠 영역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미국의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뭐 거의 넘버원의 그 대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이렇게 아주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본인이 개척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농객분들을 이렇게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품어주시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참 샤피로뿐만 아니라 그 샤피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제레미 보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데일리와이어의 CEO죠. 실질적인 총괄 경영자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하지 않나. 사람들이 샤피로만 보고 저기 뭐 조던 피터슨이 데일리와이어에 있더라, 캔디스 오웬스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모든 거를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보스는 제레미 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경영가가 아닌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가 잘 안 됐죠. 근데 원래 이 제레미 보링이라는 사람이 할리우드 프로듀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아주 그 무명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또 배경을 보니까 목회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패스터로 일하면서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 문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리우드에서 Friends of Abe라고, 그러니까 에이브가 그 에이브람 링컨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브의 친구들 해서 거기 할리우드에 있는 아주 소규모의 보수 성향의 그 배우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임도 하고 했던 그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의 현장에 있으면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하면 작용화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체험하면서 올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샤피로라는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평론가가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 데일리와이어의 모델이 참 탁월한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보수 운동을 하는 바닥에서 샤피로와 보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와닿았는데요. 최근 한국 상황이랑도 많이 겹치면서요. 제일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같은 편을 공격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보수 진영이라는 풀이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제한돼 있잖아요. 돈을 내는 사람들, 후원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고 어그로를 끌고 싶으면 그냥 같은 편 공격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비슷한 성향이지만 약간 문제 있을 때 폭스뉴스 같은 거 공격하고 또 자기나 성향 조금 안 맞으면 다른 평론가들 공격하고 그 사람들 사생활 같은 거 막 캐내고 그러면 당연히 어그로 끌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은 그 방법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일 힘든 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쉬운 게 이제 같은 편을 공격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거는 첫 번째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구독자가 아니고 후원자에게 구걸하지 않고 자신들의 컨텐츠만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힘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 모델을 잘 만드는 것 동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데일리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그 말이 맞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힘들죠. 근데 그것만 하는 어떤 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어그로를 끌면서 뭐 돈은 벌 수 있죠. 근데 진짜 보수주의 이념에 따라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미국 사회를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정말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토양도 부럽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부럽고, 또 인구수가 많으니까 일단 파이가 높잖아요. 영어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럽긴 한데, 전 제일 부러운 게요, 표현의 자유예요. 미국에서 평론 산업이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을 전 국민이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발언 자체도 민주화가 안 됐잖아요. 발언 하나 하려면 국회의원 감투 하나 써야지 면책 특권 방탄받으면서 이렇게 발언했을 때도 형사처벌, 민사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헌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약간 우당탕탕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긴 하죠. 과격한 언어를 하기도 하고, 좀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도 미국 토론에 보면요, 한국보다 수위가 많이 세고 높죠. 그래서 좀 코믹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다이내믹하죠. 근데 그런 토양과 어떤 문화적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론 산업이라는 것이 꽃이 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책 읽는 사장님도
마음속에 울분이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가끔씩 뭐 공격을 하고 싶기도 하고 공격이라는 게 꼭 뭐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비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못 뭔가 얘기하면 그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형사를 걸어버리고 민사를 걸어버리고 이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참 그런 게 부러워요. 샤피로도 평론할 때 들어보면 야, 저 정도 수위로 말해도 돼? 싶은 거를 막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뭐 이렇게 말실수하는 거 보면 아, 분명히 바이든 밤에 이렇게 치매 걸려서 오줌 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그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만 하겠습니까? 힘들죠.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인사이트가 이제 뿜뿜 넘치는 아주 인터뷰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이 책 포함해서 3권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역사의 오른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권위주의적 순간,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 중에 인상적이었던 책, 또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꼭 뭐 자식이 3명인데 누가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또 이거 제가 이거 소개하러 나왔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십시오. 책마다 좋은 거 다 말해주세요. 네. 일단은 역사의 오른편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두 책은 사실상 같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1권, 2권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사의 오른편에서는 이 서구 문명이라는 아주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하기 전에 그 책을 처음 원서를 읽었을 때 이걸 꼭 한국에 소개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기존의 우리 통념을 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구 하면 백인들, 뭐 눈 파란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유럽이나 미국 얘기들 이런 거를 서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서구는 아이디어죠.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과 그리스의 철학, 이성이 만나서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그 연합체가 서구다. 대한민국도 서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도 그 서구 문명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어떤 개념을 잡아줬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구 문명의 정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결합해서 실제 가동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정치 시스템으로 구현된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 미국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또 미국의 건국 철학이 무엇인지 또 그 미국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게 우리랑도 전혀 무관한 게 아닌 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의 그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승만이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미국 역사 공부할 때는 건국의 아버지들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했잖아요. 같은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고찰, 철학적인 고찰, 인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3개월, 4개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미국 헌법이고 권리장전이고 또 독립선언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때 안타깝게도 인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뭐 공화국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건지, 이 나라가 조선과 차별화되는 건 뭔지, 그리고 왜 민족보다 개인이 중요한지, 왜 민족보다 자유가 중요한지,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승만만큼의 그런 이해 또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외로운 고군분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승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그 샤피로가 말했던 역사의 오른편 또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의 메시지가 한국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책에서는 뭐 이 책 나름대로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좌파 권위주의자들의 그 폭정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거기서 시사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답변을 하다 보니까 3권 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책 지금 프로모션 하러 나와서 이 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결론은 앞에 2권도 꼭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연결되는 이렇게 느낌이 강하니까 3권 다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의 오른편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저는 그 두 책을 아까는 이제 원래 한 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편이 에피타이저면 후속작이 이제 후속으로 번역하신 게 본 음식 같다.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두 번째 책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죠. 내용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좀 여러분 들으셨죠? 얼마나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까? 근데 약간 좀 두꺼워서 사람들이 진입장벽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책사님께서 아주 그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그 네이밍 하시는 센스가 확실히 그 유튜브 짬밥이 그리고 인사이트 텔러 하시는 그 짬밥 무시를 못하는 게 사실 이 권위주의적 순간 나왔을 때 제가 책 추천사 부탁하면서 책 읽는 사장님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거 말고 이런 책 제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뭔가 대안으로 보내주셨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딱 제목을 보는데 눈이 저도 번뜩 띄어지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진작 좀 자문을 구할 걸. 안 돼요. 그럼 지금 출판사가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마 보시고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가 번역을 또 하게 되면 꼭 한번 스크리닝 차원에서 꼭 책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빈말이 아니고 진짜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아니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목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 소제목으로 미국 좌파들은 이렇게 있는데 딱 하나 이 독자 입장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주황색이라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색 대비가 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근데 이게 슬로건이면 이게 확 와닿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작가님이 여기서 보시면 이 옹기니의 말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지금 좌파와의 문화전쟁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이 책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보충 설명 들으셨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작가님,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진짜 너무 이렇게 와닿았고 정말 절실하게 공감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중함의 원칙을 쏟고 있다. 이 기독교인이든 저는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기독교인들도 정중함의 원칙,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약간 본인들의 종교적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어떤 정중함의 원칙에 속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작가님 혹시 여기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중함의 원칙이요? 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착한 사마리아인 병에 걸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근본부터 전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교회 안에만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안에만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생각 자체가 그냥 종교가 자기 사생활 영역으로 국한돼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토양 자체가 기독교적인 기독교가 공적인 의미와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단 기독교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 토대 자체가 없이 건국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잘못된 정교 분리로 시작해서 서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한 번 얘기하면 딱 알아들은다고 하면은 한국은 하나 더 설명을 해줘야 이게 넘어야 될 언덕이 좀 더 많다는 느낌? 거기에서 제가 공감했던 게 정중함의 원칙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서 공감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 비하면 토양이 많이 척박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마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토양을 경작하고 네. 기경하고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서 이 가운데서 또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죠. 실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신앙이라는 거는 공적인 신앙과 사적인 신앙이 사실 분리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명인들이 쉽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돼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표현하면 그것이 마치 터부시 되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편견이죠. 그런 편견을 좀 깨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결국 그러려면 용기를 가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정중함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 또는 뭐 성품이 좀 좋은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또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거짓이 횡행할 때는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는 가치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방금 정중함의 원칙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벤 샤피로가 좌파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면서 얘네들은 소송을 한다. 그래서 이 그 에필로그나 이 끝부분에서 우리 이 벤 샤피로가 이제 자기가 몇 년 동안 경험해보고 또 데이터 값이 축적되고 이 사람의 인사이트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상이 들었던 거는 법적인 싸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 공개적인 어떤 연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소위 말해서 눈이 떠서 그럼 어떡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우를 물어보는데 그 하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답을 던져주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먼저 우리보다 미리 몇 년을 빨리 경험하는 어떤 나라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벤 샤피로라는 작가 이 사람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는 실리적인 방법을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참 공감을 하고요. 일단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행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식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권리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요. 권리라는 거는 책에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 내가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의무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리라고 하면 그 권리만을 좀 강조하기 좋아하죠. 근데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될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지 그 권리라는 개념이 온전하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누리는 것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차원에서 아까 권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무관심할 것 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행사될 때 또 그 침해가 발생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연대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굉장히 실망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헬스장 있잖아요. 뭐 거리두기 하면서 2주 더 연장한다, 2주 연장한다 하면서 그 2년 동안 했죠. 근데 그 거리두기 연장하면서 체육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체육관 사장들이 뭐 우리 집단으로 뭐 소송하고 집회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체육관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체육관 사장들이 모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 캡처했던 글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거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그 댓글들을 보니까요. 개독교들 꽃이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놈들 당연히 뭐 저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분연이 일어나는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이 약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고 또는 고소해하고 잘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소하는 그런 반응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의 예배가 침해당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얘기하지만 비슷하게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 집회의 권리, 결사의 권리, 또 뭐 이런 언론의 권리, 이런 권리들이 사실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차원의 권리들이 침해당할 때도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권리에 대한 어떤 민감성, 권리가 내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사회 차원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종교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정치적인 사람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저 지금 교회 단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 일이라는 생각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섣부로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또 내가 저렇게 권리와 의무와 이 시민의 책임의식으로 하는 이 본질이 결국은 내 신앙의 자유와도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이 뭐랄까 논리적인 유기성이 없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무관심한, 이게 좀 이렇게 좀 한국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미국적인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대부분 나라에서도 자기 밥그릇이 아니면 자기 권리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가 그래서 왜 참 저렇게 특별한 사회가 됐나.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미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많은 차원에서 다르고 특별하고 정말 연구 대상인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토크빌 같은 경우도 미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그 미국 사회에서 그때 1800년도 초반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미국 사회에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모든 게 조직화돼 있다는 거예요. 결사의 나라구나.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느낀 점을 그 미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결사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유럽 대학 같은 데 가보면요. 학생회 모임이 불과 100몇 개, 뭐 많은 경우는 한 1000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대학 안에 수천 개 학생회 모임 단체들이 있거든요. 결사죠, 결사. 그러니까 뜻이 맞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심사를 나누고 모여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예일대학교 다닐 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치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거 현장 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던 곳은 AA라고 해서 Alcoholics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치유를 받는지 그거를 관찰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런 모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미드 같은 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원탁같이 이렇게 의자 놔두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고 자기 하소연 얘기하고 자기 고민 얘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지금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결사거든요. 그게 알코올뿐만 아니라 도박도 있고 또 뭐 마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차원의 결사와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굉장히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특징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아마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벤 샤피로의 역사의 오른편 번역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MZ 세대가 노조도 새로 만들고 이번에 보니까 민변 싫다고 또 변호사 모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MZ 세대에게 꼭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시작으로 벤 샤피로 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두 권, 세 권 이것까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과장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 인생의 좀 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 오늘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편집할 때 제가 다크서클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이 생각, 그러니까 책 이야기도 책 얘기지만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런 책을 번역하시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작가님의 어떤 뭐랄까 비전이나 작가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왜냐면 작가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번역도 하시고 또 통역도 하시고 번역도 했는데 저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20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예일에서도 신학을 공부했던 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너무 기반이 취약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기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아마 비슷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 평창 올림픽이죠. 평창 올림픽 하면서 김여정이나 뭐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러면서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죠. 잠깐 타임. 그때 미국에 계셨어요? 미국에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은 뭐 탄핵 사태로 뭐 거의 박살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 나라가 참 취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반석 위에 이승만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 체제에서 답을 얻었거든요. 아,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도 이 미국이란 나라를 모델링해서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하면서 미국 시스템을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이승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제 진로에 있어서 원래 저는 빨리 미국에서 공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수받고 목사님 되는 게 이제 꿈이었고 평생 그걸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진리를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그 영어로 진리가 truth잖아요. truth. 그 truth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을 전하는 것, 또 진리를 얘기하는 것,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팩트와 또 진실을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브로드한 개념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주 짧게 한 시간 했나요, 아내니? 한 시간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오늘 아주 특별히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시면서 혹시 마지막 소감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원래 저는 이렇게 여기 예상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예상 질문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책사님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매니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유익하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책 읽는 사자님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저는 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유니크한 캐릭터시잖아요. 유니크한 캐릭터고 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또 보수 진영이 있어서 기독교 보수로서 정말 유일무이한 그 젊은 이들에게 이렇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 보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님의 통찰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몰랐던 이 서구 문명이라는 거,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권리와 의무라는 거 이런 거 더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근데 일단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아마 안 부르실 거예요. 작가님 근데 제 채널은 일단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일단 아닙니다. 그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일단 눈에 안 보이는 무릎 꿇지 않은 이 크리스천 리더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학교도 보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니 처음에 학교 열었는데 뭐 3-4명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엄청난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개안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정말 작가님, 책 읽는 사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벤 샤피로 같은 경우도 제가 샤피로에 관심 번역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썼던 트위터 글 같은 거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아요가 뭐 13개, 14개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이 팔로워도 몇백만 명이 되고 뭐 영상 하나 올리면 쉽게 뭐 수백만 명, 뭐 수십만 명 이렇게 조회가 되니까 회사도 커졌죠. 저런 거물급의 사람이
당연히 처음부터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 처음 그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는 보잘것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것도 정말 말단에 이름 없는 그 지역 네트워크에 나가서 거기 근데 열심히 떠들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당장 몇 명이 보느냐 그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좀 낙관주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 크리스천 분들 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나라에 대해서 또 현재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샤피로도 처음엔 그렇게 미하겠지만 지금은 크게 성장한 것처럼 뭐 책 읽는 사장님도 그렇고 또 제가 앞으로 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공감해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벤 샤피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자기가 아주 규모가 작든 어디든 초반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일종의 열정을 갖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일단 처음부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서 여기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저는 인상이 남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몇 년 전부터 요즘엔 좀 들어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88만 원 세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석훈 씨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뭐 월급을 88만 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거밖에 월급이 안 된다 그런 거였죠. 근데 모든 사회에 있어서 샤피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걸 책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거물이 됐으니까 그런 비슷한 어떤 워너비들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샤피로가 하는 답은 많은 일을 처음에는 공짜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굉장한 인사이트죠.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에 그 젊은 세대 2030들은 뭔가 자기가 처음부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크잖아요. 물론 그게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소신껏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리얼리티는 아니잖아요. 리얼 월드는 아닌 거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는 정말로 자기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낙하산 타고 꽂히지 않는 이상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동안 공짜로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샤피로의 조언이었거든요. 근데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방송가가 되고 싶다 언론 평론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짜로 글을 자주 쓰라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쓰든지 트위터에 쓰든지 아니면 기고를 하든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공짜로 글을 쓰다 보면 그 재능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커리어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서 성장해 나가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공짜로 일하는 시기 자체를 터부시하고 그 자체를 하나 헬조선화하고 문제화하다 보니까 그 시기 자체를 아예 젊은 사람들이 밟지 못하는 또는 마치 그 밟는 것 자체를 굉장한 어떤 권리 침해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여론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실제 우리도 보면요. 지금 유명한 배우들, 뭐 이병헌이라든지 한국에서 뭐 작가님 누구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병헌이나 뭐 비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처음 박진현 백댄서로 시작했죠. 근데 이병헌도 마찬가지. 처음에 무명 배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병헌 보면요. 그 아주 뭐 이렇게 바보 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연구 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무명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명 시절에서 처음에 약간 서러움을 얻기도 하고 뭐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엔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하나씩 다지면서 결국에는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이치인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샤피로의 조언을 듣는다면 오히려 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저희들은 만나본 적 없지만 제 채널에 모셔본 적은 없지만 일단 벤 샤피로라고 하는 저희랑 나이 차가 몇 살 나죠? 한 5-6살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 비슷한 또래라고 아직 30대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걸출한 어떤 청년이죠.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가치를 이끌고 있는 어떤 리더 청년인데
이 리더 청년의 어떤 생각과 이걸 또 한국에 유통해 주시고 이 매개, 중간 매개에서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작가님 스스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작가님도 이제 또, 작가님 혹시 책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번역도 좋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닌데 이렇게 나눠주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좀 관심 있는 주제들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책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작가님 혹시 유튜브 채널 있으십니까? 유튜브 채널은 지금 뭐 동면 상태죠. 나중에 활동을 좀 열심히 하게 되면, 영상을 좀 올리게 되면 그때 좀 앵겨붙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 상태니까 깨우면 안 되고. 네. 지금 잘 자고 있어요. 네, 또 동면을 깰 때가 오겠죠? 깰 때가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뿐만 아니라 역사의 오른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또 이 벤 샤피로의 어떤 짧은 발언들을 번역해서 올린 채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문하시고, 이 친구 뭐지? 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개념이 잡히고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뿅! 저도 해야 되나? 안녕!